요즘 환율도 높고 경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1997년 우리가 흔히 IMF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그때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당신의 목소리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깊게 파보려고 관련 경제 전망 보고서부터 과거 비교 자료, 또 전문가 인터뷰까지 싹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걸 토대로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1997년 그때랑은 뭐가 다른지, 또 정말로 그때 같은 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은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역사는 반복될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전문가들은 대체로 97년 같은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 있잖아요. 이른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해졌기 때문이에요. 아, 펀더멘탈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렇게 달라졌나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외환 보유액이죠. 1997년엔 이게 거의 바닥나서 위기를 맞았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세계 9위 수준이고요. 단순히 액수만 많은 게 아니라 IMF 같은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기준으로 봐도 외부 충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와, 4천억 달러면 정말 비교가 안 되네요. 97년엔 300억 달러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빚의 성격도 달라졌어요. 97년엔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 이 비중이 60%가 훨씬 넘었거든요. 아, 그게 문제였죠. 네, 이게 급격한 자본 유출의 빌미가 됐는데 지금은 한 30%대 초반 수준으로 아주 낮아졌어요. 훨씬 안정적이죠. 게다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 갚을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은 순채권국이에요. 그 규모가 약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와, 1조 달러 순채공국이라니. 97년엔 빚이 더 많았던 순채무국이었는데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환 쪽만 보면 방어력은 확실히 강해진 거죠. 그렇군요. 외환 건전성 말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97년엔 정부가 환율을 딱 정해놓고 있었잖아요. 고정환율제. 근데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환율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면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해주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해요. 97년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외환위기를 정말 호되게 겪었잖아요. 그 이후로 금융기관 감독도 엄청 강화됐고 은행들도 훨씬 건실해졌어요. BIS 비율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아, 학습 효과가 있었군요. 네, 위기 대응 능력도 좋아졌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정책 대응이 시전보다 훨씬 빨라졌고요. 국제금융센터 같은 데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경상수지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것도 97년과는 다르죠? 네, 97년엔 적자였는데 최근까지 보면 20개월 넘게 계속 흑자를 기록했어요. 물론 내년엔 흑자 폭이 좀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외화가 꾸준히 들어오는 이 흐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건영 단장 같은 전문가들은 널리 알려지고 모두가 대비하는 위기는 잘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외환 위기를 막을 방패는 여러 겹으로 훨씬 튼튼해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이런 거시적인 지표와는 별개로 당장 내 살림 사례가 너무 팍팍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체감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 지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거시건전성이 좋아졌다는 것과 개별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췄더라고요. 0.7%요? 상당히 낮은 수치네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98년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4.9, 그리고 1980년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1.5, 2020년 팬데믹 때 마이너스 0.7, 이때 빼고는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 돼요. 이건 사실상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소비,
투자, 수출 다 어려울 거라고 하고요. 성장률 전망치가 그렇게 낮다면 확실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바로 가계부채 문제잖아요. 아, 네. 가계부채는 정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 중 하나죠. 네, GDP 대비 105%를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금액으로는 거의 1,880조 원에 달하고요. 맞아요. 규모도 규모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부동산 시장이랑 맞물려 있어서 만약에 집값이 크게 조정받기도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죠. 정부가 그래서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부채 총량 자체가 워낙 크니까 여전히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관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걱정거리죠. 네,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특히 지방 미분양이 늘면서 이 PF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건설사도 위험해지고 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 특히 제2금융권 같은 곳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일부 건설사나 금융기관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가까이 막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97년 외환위기 때의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커지죠. 물론 지금 환율 상승은 미국 달러 자체가 워낙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킹달러 현상 때문인 측면이 크긴 합니다만. 네, 국내 외적인 여러 불확실성도 작용하고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관세를 부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같은 대외적인 변수들도 여전하고요. 맞습니다. 이런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도 우리 경제에는 부담 요인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1997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여러모로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직접적으로 촉발했던 그 핵심적인 고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절대적인 외환 부족 상태라던가 단기 외채가 급증했던 문제, 또 환율 시스템의 경직성 같은 것들. 이런 문제들은 현재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1997년과 똑같은 형태의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과제는 뭘까요? 외환위기가 아니라면요. 제 생각에는요, 갑자기 터지는 그런 급격한 위기보다는 어쩌면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드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성장 고착화라고도 하죠. 아, 저성장 고착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계부채나 부동산 PF 문제 같은 것들, 이건 외환 위기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우리 경제 내부의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거든요. 이런 내부 리스크들이 잘못 관리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의 진짜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 경제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또 높은 부채라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 힘겨워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1997년과 비교하면 외환 보유고나 외채 구조, 환율 제도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은 훨씬 강해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997년과 같은 그런 외환 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은 낮다. 이게 중론이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외부 충격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 같은 내부 문제를 잘 관리하고 또 저성장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쪽으로 좀 옮겨가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외부 충격에 대한 대비는 과거보다 잘 되어간다고 하지만 혹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GDP의 100%를 훌쩍 넘는 이 엄청난 가계부채라는 내부의 시한폭탄이 혹시라도 자산 가격 하락이나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와 만나면서 터지는, 그러니까 1997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가 아닐까요? 당신의 생각을 어떠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은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